트럼프의 빅픽처다. 이란은 핵물질에 근접했지 핵무기에 근접한 건 아니에요. 뭐 2주 안에 핵무기를 만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핵 문제가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벙커버스터까지 이용한 긴급한 폭격을 결정했다. 결국 트럼프는 처음부터 하메네이 정권이 그로기 상태에 빠진 틈을 타서 결정타를 날리고 싶었을 거다. 왜냐?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고요. 세계적인 북한 전문 유튜버 대동강TV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간적인 경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70일 정도 전에, 그러니까 이란은 NPT 비확산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 비확산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핵을 개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래서 2015년에 JCPOA,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몇 개국이 포괄적 행동계획, 소위 이란 핵 합의를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을 하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운영한다라는 데 합의하거든요. 그게 포괄적 행동계획 JCPOA입니다. 근데 핵물질, 그러니까 수소폭탄, 이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하는 수소폭탄을 제외하고 복잡하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분열탄, 핵 우라늄 235의 분열, 플루토늄 239의 분열을 이용한 분열탄을 볼 경우에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자연계에는 이 235가 광석의 0.7%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요거를 3.5에서 5%까지 농축을 하면 원자력 발전소에 이용할 수 있는 연료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더 고농축을 하면, 이건 저농축이라고 그러거든요. 90%까지 농축을 하면 고농축을 하는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우라늄탄이 됩니다. 그걸 고농축이라고 그래요. 이란은 바로 이 농축의 문제예요. 또 다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탄은 이제 연료봉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고, 농축이 아니고 사용한 핵 연료를 끄집어내서 재처리를 하면 PU239, 플루토늄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자연계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핵 분열 과정에서 원자로 안에서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플루토늄 239로 바뀌거든요.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참고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탄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64kg 정도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루토늄,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는 6.2kg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루토늄이 훨씬 효율성이 좋죠. 근데 이란은 사용 후 핵연료,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만들려면은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돌리고 끄집어내서 재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분열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중성자가 사용이 되는데, 중성자가 너무 속도가 빠르면 핵 분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핵 분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중성자의 운동 속도를 늦추는 걸 감속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수, 라이트 워터, 일반 물이에요 사실은. 경수로, 그 다음에 중수로, 그 다음에 흑연, 그라파이트. 북한 영변에 있는 건 흑연 감성로예요. 이 중수로와 흑연 감성로에서는 플루토늄을 많이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란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플루토늄이 만들어지지만 실제는 만들기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란은 아라크에 중수로가 있지만 아직 플루토늄을 추출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우라늄 농축이었어요. 이 농축을 이란이 고농축, 그러니까 5% 이상을 하니까 JCPOA 포괄적 행동계획에 의해서는 3.75%까지만 한다. 그리고 IAEA나 미국의 감시를 받겠다라고 이제 한 게 포괄적 행동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은 거기에 불만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예 농축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탁기 돌릴 때 저로 돌리다가 갑자기 고로 돌리면 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한 이란은 3.75가 아니라 바로 50, 60, 90%를 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일기 때 이란 핵합의에 탈퇴합니다. 인정할 수 없다. 농축을 완전히 제거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란 핵위기가 점화되고, 이란은 이제 알았어? 나 화났어? 그러면서 현재 60%까지, 이스라엘 공격 이전에 60%까지 농축을 한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란 핵 문제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핵물질, 우라늄 농축을 60%까지 했으니 이걸 90%까지 하는데 몇 주가 걸릴 거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요. 그러나 90%를 해도 이걸 얼마나 많은 양을 만들었냐. 히로시마에는 64kg이 원자폭탄 하나에 들어갔으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핵실험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핵물질을 곧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몇 주 내에 만든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핵물질이 있고 기폭장치를 결합시켜서 핵실험이라는 걸 터뜨려 봐야 되는데, 자, 기폭장치 수준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핵물질은 아직 없고 60%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트럼프는
이란에게 2달간의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5차까지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6차 협상이 6월 15일 날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말했던 2달 시한이 끝나는 60일 지난 바로 다음 날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13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준 시한 다음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한 거고, 지금 중요한 시설들은 뭐 여러 군데를 이스라엘은 때리고 있어요. 방공시설, 군시설, 주요 요인 암살, 제거, 그 다음에 과학자, 그 다음에 핵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전역을 원하는 목표물들을 다 때리고 있어요. 전략전략 목표들을. 그런데 핵시설만 국한한다고 그러면 주요한 데가 부셰르 원전은 거기는 경수로니까 안 중요해요. 자꾸 부셰르 원전 때린다 그러는데 그건 때릴 이유가 없어요. 볼트를 못 만드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러시아인들이 한 5, 600명이 살고 있어요. 기술자들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때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라늄 농축이 문제인데 이 농축과 관련된 기기나 장비를 만들어내는 데가 이스파한. 그게 다 지상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포르도, 이번에 미국이 집중적으로 폭격을 한 데는 거대한 안반으로 된 산악 밑에 지하 90m, 100m의 원심 분리기. 세탁기하고 똑같아요. 윙 돌아가는 걸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탄스가 있거든요. 이 세 군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크라는 데 원자로는 실험용 그 중수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지만 여기도 이스라엘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 주요 핵시설과 주요 인물들, 그 방공망이나 주요 군시설들을 계속 13일부터 때렸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날 바로 때린 거죠. 그럼 이 흐름으로 보면 이란은 지금 방공망은 완전히 괴멸됐고 이란 하늘에 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폭격을 할 때도 원래 군사작전을 할 때는 극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B2 스피릿 전략 폭격기가 이륙하는 걸 미군 군 당국자가 언론에 알렸어요. 떴다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에 영국군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전진 배치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란이 가까우니까. 근데 바로 가서 때려버린 거거든요. B2 스피릿이 항속거리가 11,000km 정도 되고, 그런데 완전 무장을 하면 GBU 57이라고는 벙커버스터, 거기 무게가 거의 한 14톤 나가거든요. 13.6톤. 그 두 발을 실으면 뭐 둔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륙할 때는 연료를 다 안 실어요. 무거우니까 이륙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료를 실은 다음에 공중에서 급유를 받죠. 다시. 그러고 가죠. 계속 급유를 받으면 몇 차례 급유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B2 스프릿 7대가 떠서 갔고, 그리고 공격 정황을 보면 잠수함에서 발사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한 30여 발로 이스파한에 있는 지상의 설비 시설들, 그 다음에 나탄즈는 이미 이스라엘이 거의 때려 부쉈으니까. 그래서 7대에 벙커버스터를 2발씩 실으니까 2발은 나탄즈, GBU-57은 뭐 너무나 많이 이제 언론에 알려졌지만 지하 깊숙이 60m까지 들어가 터지거든요. 그 2발을 때렸고, 그 다음에 포르도 산악 지역에는 12발을 투하했어요. 벙커버스터를. 구멍이 12개가 뚫려야 되는데 구멍을 6개가 뚫렸어요. 그건 한 구멍에 2발을 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발 쏘고 그 다음에 또 쐈다는 얘기죠. 그럼 들어가서 터지고 더 깊숙이 들어가 터졌다는 얘기죠. 전쟁 영화 보면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리죠. 그걸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그래요. 왜냐? 그냥 떨어지면 어디 맞을지 모르니까. 그냥 조준경으로 조준해서 떨어뜨리긴 하지만 바람의 영향도 있고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 그 다음은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쓰는 벙커버스터는 레이저와 GPS 항법 장치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폭탄이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자체. 기본적으로 멍텅구리 폭탄이에요. 자연학화예요. 그러나 레이저로 목표물을 쏴주면 그 레이저 지점으로 정확하게 떨어져요. 오차가 몇 미터도 안 돼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12발이 정확하게 한 구멍당 2발씩. 그렇다면 포르도에 있는 지하시설은 거의 괴멸됐을 거다. 그 다음에 나탄즈도 확인 사살로 2발을 쐈기 때문에 아마 나탄즈도 거의 시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죠. 이제 확실하게 성공했다. 라고. 지금 이란은 아니다, 우리는 건재하다 그러지만 일단 두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는 이스라엘의 서바이벌, 생존 전략이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빅픽처다. 이 2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동의 문제가 시작되는 건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입니다. 원래 거기는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땅이었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서에 보면 역사적으로 거기는 유다 왕국이 있었고 솔로몬 왕국도 있었고 또 예수의 행적도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대 모두 성지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보면은 그 유대의 땅이죠. 그쪽에 팔레스타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역사가 길죠.
그렇지만 대략 한 2000년 좀 넘는 걸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 2000년을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나라를 건국을 하거든요. 이제 벨푸어 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1917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외무상이었던 사람이 그 당시 로스차일드 유대인 금융그룹이죠. 거대한 한테 유대인 공동체 건설을 약속을 합니다. 그 이후 팔레스타인 땅은 영국이 지배했기 때문에 영국이 유대 이스라엘 건국하는 과정에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허락 안 했으면 안 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수천 년간의 방랑을 끝내고 나라를 세우는 기쁨이 있지만 그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와서 내 땅이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싸우겠죠. 이게 싸움의 발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에 인구가 100만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랍은 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슬람권, 아랍과 이스라엘은 피말리는 생존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1948년 건국전쟁부터 1973년 욤키프르 4차 중동전쟁까지 1948년 건국에서 시작돼서 욤키프르 전쟁까지 소규모 분쟁은 빼고 4번의 중동전을 벌이거든요. 1차, 2차, 3차 전쟁은 이스라엘이 원사이드하게 이깁니다. 6.1 전쟁도 있었고. 그러나 이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있지만 중동 전체의 땅을 볼 때 이스라엘 땅은 요만하거든요. 정말로. 그 다음에 압도적인 인구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생존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핵을 만들자라고 핵을 보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욤키프르 전쟁 때입니다. 3차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보다 더 큰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 고원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가 뚫리면 이스라엘을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고 또 골란 고원은 고원이잖아요. 여기가 뚫리면 이스라엘이 다 내려다 보여요. 그 좁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크기 정도보다 더 작을 거예요. 아마. 남한 면적이 5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욤키프르 전쟁 때 4차 중동전쟁 때 드디어 우려하던 일들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1, 2, 3차 전쟁에 자만을 했고 이긴 거예요. 그 당시 사다트 이집트의 최고 지도자는 소련으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그 당시 최신이었던 대전차 미사일을 들여옵니다. 그 당시 대전차 미사일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리아군도 절치부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욤키프르 이스라엘의 유대교 명절에 치고 들어왔어요. 시나이 반도는 그냥 뚫렸고 적어도 몇 주를 버틸 거라고 했던 방벽이 바로 뚫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탱크 부대들은 이집트가 확보했던 소련제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서 맥없이 괴멸됐어요. 이때 많은 지휘관들이 훌륭한 지휘관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골란 고원도 시리아한테 맥없이 뚫렸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그때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골란 고원과 시나이 반도에서 양측을 격퇴시키기 시작을 했고 전선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휴전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수백 대의 탱크를 잃었고 수많은 전투기를 잃었고 수많은 유능한 지휘관들을 잃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했었다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물론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 정황상 봤을 때 골란 고원이 뚫리고 시나이 반도가 뚫리면 예루살렘, 텔아비브 다 뚫리거든요. 그럼 핵무기 사용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빗으로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의 철학이에요. 근데 거꾸로 만일에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핵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 땅이 좁으니까 핵탄도 몇 발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 방사능 때문에 아무도 못 살게 되죠. 그러니까 중동의 이슬람 국가가 핵을 가지는 건 이스라엘에서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거꾸로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저 조그만 이스라엘한테 맨날 코피 터지잖아요. 거기다 핵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밀고 들어가도 언젠가 이스라엘이 핵을 쓸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전략적인 불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 오시라크 원자로. 가동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때렸어요. 시리아 준비하는 중에 때렸어요. 근데 이란은 부시에르 원전도 있고 경수로지만 아라크 실험용 중수로도 있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나탄즈에 있고 포로도에 있고 이스파한에는 원심 분리기 자체 생산하고 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은 이미 선을 넘은 거죠. 그리고 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 일으키기 전에는 팔레비 왕정이라는 왕정 체제였거든요. 재밌는 게 팔레비 시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았어요. 이라크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거든요. 이라크하고 이란은 사이가 서로 전쟁도 했잖아요. 사이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 문제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합니다. 전략적인 협력 관계였어요. 그 당시 팔레비 왕정은 아주 친미 국가였죠. 얼마나 친미 국가냐면 미국이 그 어느 나라에도 팔지 않았던 밀덕들의 꿈 F-14 톰캣을 이란에 팔 정도였어요.
그 당시 최신의 구축함인 키드급 구축함도 6척을 만들어서 이란을 팔 생각이었어요. 결국은 호메이니 혁명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 지금 이제 대만 있어요. 그런데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면서 호메이니는 반시오니즘, 이스라엘은 인정 안 한다. 지도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 신정체제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반미, 완전한 반미, 팔레비가 침례였으니까. 그래서 혁명과 함께 이란 대사관에 있는 미국인들 50여 명을 무려 400일이 넘게 감금하는, 미국으로서 악몽과 같은, 이걸 구출하러 미군이 출동했다가 이 사막에서 친육 헬기들이 충돌하면서 어마어마한 미군 특수부대들이 사망하는 아주 미국의 악몽이에요, 이란은. 근데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 지워야 된다고 하는 이란이 핵물질에 근접하니, 자, 시리아도 이라크도 초기 단계에서 박살냈는데 이란은 거의 농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무기급 농축까지 몇 주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는다는 게 아니라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아도 공격했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순위파들,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사우디를 비롯한 대부분 나라는 순위파고, 이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도 나도 가지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왜냐? 사우디하고 이란은 서로 시아파와 순위파의 종족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순위파들은 암묵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묵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서바이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때릴 거였다. 이건 예정되어 있던 거다. 이란이 핵무기는 절대 못 가지게 한다는 게 이스라엘이다. 목숨 걸고. 이미 이란 안에서 핵과학자를 암살을 했고, 여러 차례 나탄스 핵시설 같은 데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했고, 이미 6월 13일 공격하기 전에 모사드가 장기간의 작업을 거쳐서 이란의 핵시설, 핵과학자, 주요 시설을 때릴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갑자기 때린 건 아니다. 자, 그럼 트럼프로 가볼까요? 이건 예정된 거고, 트럼프의 빅픽처다. 이게 북한까지 가는 아주 큰 그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러우 전쟁, 중동, 김정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르게 말을 합니다. 자, 러우 전쟁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24 hours, 24시간을 끝낸다. 뭔 얘기죠? 무조건 빨리 끝낸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뭐 푸틴 그렇잖아요. 젤렌스키 2월 28일 날 백악관에 불러다가 전 세계 생중계하는데 막 모욕을 줬죠. 그때 푸틴 편인 줄 알았잖아요. 푸틴이 말 안 들으니까 푸틴 보고 미쳤다 그랬잖아요. 제정신 아니라고.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뭐냐? 무조건 빨리 끝낸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내 돈 안 들어가면 된다. 자, 이게 러우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러우 전쟁은 그렇게 보면 돼요. 뭐 푸틴하고 친하다, 젤렌스키 상관없어요. 젤렌스키 그렇게 불러다 모욕 준 다음에 광물협정하니까 여기 걸렸잖아요. 젤렌스키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게 트럼프의 인식입니다. 내 전쟁 아니고 미국 돈 안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항구적인 평화의 해법을 찾겠다는 거예요. 항구적이라는 건 뭐죠? 퍼머넌트, 영원히 간다는 거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자, 미국은 이렇습니다. 4차 중동전을 했죠. 그 전쟁의 와중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이집트가 친미 노선을 걷습니다.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반환해주고 거대한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전쟁 안 한다. 왜? 더 이상 소모 안 한다. 어차피 못 이길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남쪽의 위험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붙어있는 요르단하고도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요르단 친미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르단 안에서 요격을 해요, 오히려. 자,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순위파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과 나머지 아랍 국가,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이런 바레인 이런 데랑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사우디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은 중동 전체에 친미, 친이스라엘 국제 질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순위파 중심에. 순위파가 대부분 90%니까. 자, 이게 트럼프의 빅픽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아브라함 협정 2만 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동 문제가. 이제 트럼프식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항구적에. 근데 여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란은 시아파예요. 시아파에다가 아랍 문화가 아니에요. 페르시아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요. 이슬람이면서 이슬람 문화의 동화가 안 됐어요. 무함마드의 출생지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그 다음에 시아파의 성지는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심 성지가 이란에 있어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는 시아파의 중심 국가가 이란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또 이란은 인구의 95%가 시아파예요. 종교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요. 뭐 인종은 좀 달라요. 페르시아 인종이 한 65, 70% 되고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인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뭐냐? 반미 반이스라엘이죠. 물과 불.
미국과 이란은 물과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 반미, 반이스라엘로 이스라엘과 미국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직구상에서 제거돼야 되는 거고 미국은 악의 축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혼자는 힘들잖아요. 90% 순위파잖아요. 그러니까 시아파 벨트를 형성해요. 자, 아제르바이잔이 대부분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할 때 2차 전쟁할 때 이란의 도움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이겨요. 또 아제르바이잔인이 이란의 한 20% 되고. 자, 아제르바이잔은 시아파 벨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항의 축으로 적극 동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잠재적인 시아파 벨트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 이건 시아파 벨트예요. 내전 때 이란이 개입했고 러시아도 같이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아사드 정권의 취약점은 뭐냐면 지배층은 시아파인데 60~70% 인구는 순위파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 헤즈볼라. 레바논은 시아파가 한 30~40% 되거든요. 레바논 헤즈볼라 시아파 벨트예요. 저항의 쪽. 그 다음에 이라크 민병대. 이라크는 60~70%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민병대는 이라크 정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란 말을 들어요. 시아파니까. 그 다음에 후티 반군. 후티도 한 30~40% 되거든요. 예멘에. 시아파 후티. 그러니까 정부군은 순위파고 반군은 시아파거든요. 요게 벨트예요. 그 다음에 하마스. 가자지구에. 하마스는 순위파지만 이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니까 전략적인 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시아파 벨트예요. 그런데 시리아는 어쩌다가 무너졌죠. 아사드 정권. 왜? 순위파가 다수니까. 그게 취약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스라엘이 거의 괴멸 상태로 그로기 상태를 만들어놨어요. 하마스도 그로기 상태예요. 후티는 누가 때려요? 직접 때리잖아요. 미국이. 그럼 남는 건 이라크 민병대하고 이란이잖아요. 이라크 민병대는 어쨌든 이란의 종속 변수니까. 남는 건 이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시아파 신정 정치만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저항의 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란이라는 위협을 제거하면 친이스라엘, 친미 국제 정서가 만들어지고 중동 정서가 이란이 완전히 쇠약해지면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면 이게 바로 트럼프식 항구적인 해법이 되는 거죠. 평화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핵 문제가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벙커버스터까지 이용한 긴급한 폭격을 결정했다. 왜냐? 털시 게버드라는 DNI,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있거든요. 여기는 미국 모든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데예요. 이게 언제 생겼느냐? 9/11, 9.11 테러 때 미국 정보기관이 정보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를 CIA부터 시작해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이거든요. 근데 이 털시 게버드가 DNI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징후가 없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때 트럼프가 발끈해서 웃기는 소리 마라 하고 있다. 그때 또 게버드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핵물질에 근접했지 핵무기에 근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물질을 만들면 핵무기 개발이 빠르게 진전된다. 이건 말이 되지만 뭐 2주 안에 핵무기를 만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은 어차피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할 거였다. 미국도 큰 그림에서는 이란 핵무기가 있으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순간 중동의 이 균형추가 무너지니까 못 막게 하는 거 맞아요. 못 만들게 하는 게. 그러나 지금 이슬람 신정 하메네이 체제를 붕괴시켜서 이 시아파 벨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네트워크를 그게 트럼프의 빅픽처다. 그러니까 이게 자 결합이 됐죠. 이스라엘의 목표와 미국의 목표가. 이게 이번에 예상을 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적어도 2주간의 시간을 줄 거다. 왜냐? 이미 이란은 공격 능력이 없었고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공격 안 하면 우리 공격 안 한다. 협상의 의사가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2주일 시간을 줬으면 공격을 해도 2주일 뒤에 했으면 된다. 뭐 일각에서 이란이 방공망을 재건할지도 모르니까 2주일 안에 어떻게 방공망을 재건합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는 처음부터 하메네이 정권이 그로기 상태에 빠진 틈을 타서 결정타를 날리고 싶었을 거다.